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빠르면 내일 오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가 1억 명에 달해 개표가 늦어지면 당선자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 대선이 과열 양상을 빚으며 일부 유권자가 총을 들고 투표장에 가겠다고 주장하는 등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선언이 나오면 제2의 남북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산세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향후 3년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반려했지만 여당 일각에선 정치적 행동이라며 질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중이 140kg으로 늘었지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국정원이 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동시다발적인 총격 테러가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도 드물 겁니다. 미 대선의 날이 밝았는데요. 워낙 넓은 땅이라 일부 지역은 이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10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미 유권자 1억 명이 마친 사전투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관건은 오늘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지 후보에 따라 완전히 쪼개진 미국은 어느 한 후보가 압승하지 못할 경우 불복, 소요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긴장감으로 가득 찬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정환 특파원, 이 백악관 앞인가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인 것 같은데 곧 투표가 시작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현지 시간 새벽 5시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 상공에선 순찰 헬기의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이제 약 2시간 뒤면 투표소의 문이 열립니다. 이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선 이미 투표가 시작돼서 이 전통에 따라 자정에 투표를 하고 광선에 출근하는 전통에 따라 투표가 시작됐고 완료되어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는 1승 1패였습니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곧 시작이 되는데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순차적으로 일제히 미국 선거 오늘 치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투표소 곳곳에서 이 충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Put together poll watchers, and there are people who have volunteered and have gotten trained, and they will be inside the vote centers. 네, 저런 우려 때문일까요? 백악관에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도 설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백악관 별관 건물인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주변 건물 자체가 이렇게 나무 판자로 뒤덮여 있습니다. 만일의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다시 보시면 이 백악관 전체 주변이 철조망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 수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 벽도 현재 설치 중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 응집할 수 있는 반 트럼프 시위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함께 오늘 밤 백악관에 머물며 투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 향후 4년 백악관 주인인데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시간 내일 아침 첫 출구 조사는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핵심 경합주죠.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서 압승자가 나올 경우 내일 한국 시간 오후 2시경이면 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관건은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판세가 혼전에 혼전을 거듭할 경우 이 수일 또 수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무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를 선언할 경우 미국은 극심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뒤에서 추격하는 양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현장에서 인기는 여전합니다. 이 유세를 다니면 그 지역 격차가 좁혀지다 보니 이 마지막 날까지 남북을 종횡무진했습니다. 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최대 경합지 유세에 집중했는데요.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북위 37도 이남 일조량이 많은 주인 선벨트부터 겨울 날씨에 접어든 오대호 연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행보는 마지막 날까지 대장정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까지 핵심 경합주 4곳을 넘나든 뒤 미시간으로 돌아와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4년 전 마지막 유세 장소와 같습니다. If we win Michigan, it's over. It's going to be, we're going to win this. We're going to win it. We're winning. 6개 경합주 가운데 선벨트 3개 주를 쓸어 담고 쇠락한 공업지대인 북부 러스트벨트 중 한 곳에서 꼭 이겨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까지 가세하며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했습니다.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Go home. 선벨트 경합주들을 다 내줘도 러스트벨트 3곳만 이기면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가장 좁은 펜실베이니아를 이틀 연속 집중 공략한 뒤 신격전지 오하이오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측 모두 든든한 지원군도 막판에 힘을 보탰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단독 유세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바이든을 공격했고 In the face of violent looting, our opponents have called for the defunding of our hard-working police. 캘리포니아를 찾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을 해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꼬집었습니다. Now we find out his intention is to eliminate from his administration one of the world's leading experts in infectious disease. 차기 백악관 주인을 정하는 대선 레이스는 막을 내렸고 이제 미국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축제 날이라고 하기에는 미 전역 분위기가 너무나도 살벌합니다.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을 들고 투표소에 가겠다는 집단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충돌을 막기 위해 무장 병력이 투입됐지만 선거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남북 전쟁과 같은 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워싱턴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뒷마당에 놓인 승용차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캔사스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마당에 있던 트럼프 지지 팻말을 훔쳐갔다며 주민 3명에게 총을 쏜 겁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는 차량 선거운동 중 상대편 유권자를 총기로 위협했고 LA 명품거리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다리와 고속도로를 점령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차량 유세로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I saw the Trump trucks yesterday on the highway, and it was very frightening.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펜실베이니아에선 투표장에 총기를 들고 가겠다는 집단까지 등장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이곳 총기상을 찾기도 하는데요. 워싱턴 DC는 선거일 닷새 뒤까지 백악관 주변에 아예 총기 휴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60년 전 비극을 불러왔던 남북 전쟁을 떠올리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Especially if President Trump disputes the election, or if it doesn't go his way, my thinking is going to be violent. It's going to be big demonstration. 당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링컨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남부주들이 승복하지 않았고 내전은 4년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분명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 하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데요. 그 이유, 이 4년 전에 이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투표장에 나온 샤이 트럼프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이 소란스러운 트럼프 지지자 속에 숨겨진 히든 바이든이 많을 거라는 정반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뚜껑을 열기 전까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입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2016년처럼 숨은 지지층이 투표소로 다시 쏟아져 나와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Somebody said they're the shy voters. My people are not shy. 4년 전 백인 노동자 계층이 중심이 된 샤이 트럼프는 대선 전 자신의 지지 후보를 좀처럼 밝히지 않아 대다수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샤이 트럼프가 위력을 발휘했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의 표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지 언론은 히든 바이든을 주목합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 등에 실망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를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This election comes down to coronavirus. That's all you hear, right? So if coronavirus wasn't bad,
what would the Democratic Party be running? 이처럼 변수가 늘면서 4년 전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확률을 91%로 내다봤던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올해 예측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샤이 트럼프와 히든 바이든 규모는 내일 투표함을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끝나는 건지 4년 더 하게 되는 건지 오늘 결판이 납니다. 미 대선 관련한 궁금한 이야기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이유, 이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선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간접선거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의 인구수에 따라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이들이 나중에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요, 5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이른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모두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과반이 270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건데요. 사실 4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300만 표나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었던 건 선거인단이 74명을 더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텃밭이 아닌 경합주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경합주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딱 2군데가 있다면서요. 네, 다들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예측 기간별로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선거인단 예상 투표를 보시면요. 이 바이든 후보가 216명, 트럼프가 125명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결국엔 주별 지도를 보시면 이 회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이 12개의 경합주가 관건입니다. 네. 이 가운데 가장 밑에 가장 넓은 땡덩어리가 바로 텍사스주인데요. 여기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은 사실 남부의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북부의 펜실베니아가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실 힘든 싸움입니다. 이 두 곳을 다 가져와야만 단숨에 격차를 좁히면서 나머지 경합주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4년 전 힐러리 후보가 빼앗겼던 이 두 곳 중 한 곳만 잡아도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자, 그동안에는 이 투표 다음날 아침이면 대체로 이 당선자를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우편 투표 때문에 그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대선 당시를 돌려보면요. 그때 당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쯤에요. 플로리다 개표 결과가 나오면서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4시 반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전투표에 무려 1억 명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두 후보 지지층에 따라서 이 투표 성향이 확연히 갈리는데요. 이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선호하게 되고요. 반면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우편 투표는 부정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장 투표에서 새 결집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내일 현장 투표함을 먼저 개봉할 경우에요. 이 개표 초반 트럼프가 앞서 나갈 경우에 지금 보시면 공화당이 우세한 이 빨간색, 바로 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도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개표 결과가 나오면 먼저 이제 승리를 선언한다는 건데 그렇게 승리 선언을 한다고 뭐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어느 한쪽이 패배를 승복하기 전까지는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표 중간 승리 선언을 하면 지지자들이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투표함 개봉을 방해하거나 투표함을 빼앗아버리는 일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수순으로는 최근 임명된 베럿 대법관을 비롯해 이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을 통해 우편 투표 무효에도 나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일정으로 확정된 이 선거인단 538명이요. 이 12월 14일 형식적으로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일정마저 늦어지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 선거인단이 아닌 다음 달 하원이 내년 1월 하원이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로 한 명씩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이 26표, 민주당이 22표. 그러니까 내년 1월에 하원이 결정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조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참 복잡한 구조를 가졌군요. 어쨌건 이 폭력과 불복 위협으로 얼룩진 이번 미국 대선,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고 하기엔 참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줄다리기 끝에 두 가지 중요한 세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먼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재산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보유세를 완화해주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6억 원 안이 채택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는 대주주 기준은 민주당 의견대로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을 주장해서 개미 투자자들 반발을 샀던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돌연 사의 표명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가 반려했습니다만 표심을 얻으려는 여당과 세금이 중요한 정부의 기싸움이 얼마나 거셌나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당정청의 결정에 따라 재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박지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50에서 70% 수준입니다. 이에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2025년까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집니다. 세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9억 원 이하까지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9억짜리를 서민주택이라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며 기존안을 고수한 겁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증세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정밀하게 세금을 측정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여건에 있는 주택인데 가격 자체가 다르게 매겨져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매매,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 회의 결과가 자신의 뜻과 달랐다는 것을 확실히 한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했는데도 국회에 가서 말한 이유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작심한 듯 첫 질의에서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0억으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3억으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현행대로 가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회사 주식 3억 원 이상 보유 시 이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기재부 계획이 무산되고 현행대로 10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안 내는 민주당의 유예안이 받아들여진 게 사퇴 이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0억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당정청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후임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후 직접 타이핑한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문 대통령이 면담을 통해 사표 반려 후 재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에 나와 사표 제출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반려가 돼서 후임자가 임명을 안 돼도
대통령이 재신임한 사실이 알려진 뒤 거치에 대해 다시 묻자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경제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표 발언에 같은 장소에 있던 여야 의원 모두 당황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판 의견이, 국민의힘에서는 소신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모습은 강병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예상치 못한 사의 표명에 민주당 의원들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대단히 무책임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유감스럽다는 그런. 우리 위원회의 권위에도 안 맞는 그런 좀 행동을 하셨다고 장관께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신의 정책을 뜯어고치지 말라는 항의 표시 아니겠느냐는 불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 소식이 전해지자 홍 부총리를 달랬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책임의식의 발로라면서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어르고 달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감 때부터 시작해서 소신적 발언과 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꿋꿋하게 지켜왔는 것은 저는 아주 높이 칭찬을 합니다. 오전에 사의 표명하고 적각 반려하고 지금 국민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쇼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 우롱하는 거다. 장관 자리 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에 대한 너무 지나친 모욕이십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소신과 맞지 않다면 사의 표명을 할 수 있다며 홍 부총리의 소신을 치켜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부총리가 사표까지 낼 정도로 당정청 갑론을박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결정이 실제 우리 세금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제산업부 홍유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금 기준을 보면은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한 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분이잖아요. 정부는 이 3억 원 기준을 고수한 건데 왜 이 기준을 끝까지 고수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미 2018년에 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의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또 3억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해 놨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주주가 되면 주식 양도세를 22%에서 23%나 더 내야 하니까 세금 부담을 걱정한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죠. 또 선거를 앞둔 여당에서는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결국 여당 요구대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죠. 재산세 문제도 살펴보죠. 민주당 의견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보유세를 감면해 줄 거라는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의외로 정부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실제로 6억 원 이하 가구들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네, 일단 국토교통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요. 재산세가 감면되는 향후 3년 동안 1조 4,400억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1,030만 호 정도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구간별로는 조금씩 다른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3만 원, 5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18만 원까지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율로 따져보면 최소 22%에서 최대 50% 줄어들게 되는 거죠. 홍유라 기자가 실제 사례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먼저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 사례를 같이 보시죠. 네. 시가는 6억 원대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2억 6,800만 원인데요. 원래 내년에 50만 원 가까이 재산세를 내야 했지만 이번 인하 조치에 따라서 42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당장 연간 74,600원 정도 감면이 되는 거죠. 2023년까지 살펴봤더니요. 한 9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긴 합니다. 네, 방금 공시가격 6억 원 정도 하는 집의 예시를 들어줬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문제는 이제 공시가격이 90%까지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집들은 세금 오를 일만 남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15억 원 넘는 이 고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게 될 텐데요. 네.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 될지 전문가와 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공시가격이 20억 3,700만 원인 아파트 사례를 같이 보시죠. 네. 올해 보유세가 1,080만 원 정도인데 오는 2025년은 3,20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2천만 원 정도 오르는 거네요. 예, 그렇죠. 5년 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가 되기 때문인데요. 5년 만에 세금이 2천만 원 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여당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많이 내는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생각해야 하다 보니 끝까지 이견이 있었겠군요. 홍유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났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검사 300여 명이 댓글 커밍아웃에 나서며 자신에게 집단 반발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오후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청원은 댓글로 커밍아웃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40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충실하다는 걸 잘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판의 화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돌렸습니다.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한 겁니다. 추 장관은 검사들과 소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반발에 나선 검사들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대상이자 걸림돌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추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도 대다수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한편 윤 총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윤 총장의 내부 결속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리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였는데요. 지난 재판 때 조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당시 감찰 실무 책임자가 불리한 증언을 했었죠.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증언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 오늘은 언성을 높이며 검사와 설전도 벌였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던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 오늘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기억하는 대로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의 법정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당시 유재수 국장이 병가를 내고 잠적해 감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마무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재수 국장의 사표를 받자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감찰 계속과 수사 의뢰 등을 주장하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감찰 마무리와 금융위 통보로 결론을 내렸단 겁니다. 고위공무원의 비위 사건을 정식 수사 의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중 버럭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민정수석 업무에서 유재수 사건의 비중이 100분의 1도 안 됐다고 주장하면서 백원우 비서관에게 유재수 구명 움직임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건 모순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말을 자르듯 끼어들어 그게 왜 모순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검사 역시 자신이 말한 다음에 답변하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권 인사로부터 유재수 구명 요청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몸무게가 매년 증가해 140kg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2년 90kg에서 매년 6에서 7kg씩 체중이 증가해 지금은 140kg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살은 조금 쪘지만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 지금은 없다. 지금은 한 140kg대, 작년에는 한 130kg대.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현재 원수급인데 내년 초에 대원수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망한 뒤 대원수로 추대됐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외교안보뿐 아니라 당 행사 총괄 기획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실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여정도 내년 1월 당대회 때 당 직책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정원은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심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 무기 가운데 국정원이 주목하고 있는 무기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잠수함에 대해서도 2대가 새로 건조되고 있다. 2대가 SLBM 탑재가 가능한데 사상 처음으로 전자전 화학전 부대가 공개됐다. 방독면을 쓰고 특수복을 입은 채 입장하는 화학전 부대와 통신을 교란시킬 수 있는 특수 장비를 등에 맨 전자교란 작전부대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 태만죄를 신설하고 북중 접경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5층짜리 건물이 철거 중 무너져 차량 세대를 덮쳤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철거 현장은 안전한지,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현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교통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차량들이 멈춰 있습니다. 갑자기 오른편 철거공사 현장에서 먼지바람이 뿜어져 나오더니 널판지가 도로를 가로질러 날아가고 전봇대가 장난감처럼 차량을 덮칩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차량에는 결혼을 7개월 앞둔 예비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예비 신랑은 4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예비 신부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비 신부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와 함께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매주 와요. 차 안에서는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훌쩍훌쩍거리고 있어요. 유골함 옆에는 반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전화로 결혼 반지를 찾으러 오늘 가. 유일한 딸의 얘기고 딸의 말이에요. 예비 신랑은 충격적인 사고 트라우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있다는 그 죄책감에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꼭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고 정신과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철거업체 대표가 공사 기간을 줄이려 철거 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크레인으로 작은 굴착기를 올려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철거해야 하는데 폐기물을 쌓아 큰 굴착기가 올라갈 경사로를 만든 뒤 건물 중간부터 철거했습니다. 철거용 지지대와 가림막도 부족해 건물 잔해가 도로를 덮친 겁니다.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철거 현장은 안전할까? 서울 시내 한 철거 현장에는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공사장에서 튄 물과 먼지를 맞습니다. 많죠. 위험한 게. 가림막 같은 게 제대로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불안하죠. 철거를 앞둔 또 다른 현장은 계획서대로 철거용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조각 등 위험 자재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쳐야 될 거예요. 네. 작업자들 다. 네네네. 서울시가 올해 점검한 철거공사장 70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철거 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시설이 미흡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자 처벌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건축주와 철거업체 대표 등 1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 철거업체 대표와 굴착기 기사 등 4명은 지난 7월 항소심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축주 부부 등 8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건축주들에 대해서도 사실 그 관련자들의 조사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여전히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 보기 좋은 그런 한 상이었는데 기사들의 그 안전불감증으로 그 꿈을 접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빨리 될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압니다. 아직까지도 끝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간다, 우현계입니다. 라이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남성. 그런데 이 남성이 있는 곳 경인고철 1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철도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쫓고 있는데요. 전동차 안 이런 난동을 부려도 막상 처벌은 가볍지 않냐 우려가 많아서 알아봤습니다. 철도경찰대에서 확보한 4분 20초 분량의 영상, 남성이 한 행동을 먼저 따져볼까요?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고 캔맥주를 마시고 승객에게 욕설도 하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썼는데요. 먼저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보통 과태료 10만 원 이하에 그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동차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많은 승객이 타고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여객 열차에서 흡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회는 30만 원, 2회는 60만 원으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음주는 어떨까요? 여러 사람이 타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면 음주 소란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지만 단순 주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까지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남성처럼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있어도 마스크 의무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전혀 안 무는 것 아니냐 문의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경우 13일 이전엔 마스크 미착용이라도 과태료를 안 무는 건 맞지만 전동차에서 마스크를 안 쓴 승객에게 철도 안전법을 적용해 2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있는데요. 지하철 민폐 난동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 행위라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는 많은 문의 바랍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원을 수정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이후 195일 동안 계속되어 온 무공천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거죠.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당원을 고쳤습니다.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성추행 의혹 등으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하면서 불거진 195일간의 무공천 논란을 당원 여론조사 문구 하나를 당원에 삽입해 마무리한 겁니다. 국민들도 이미 사실은 시장 후보를 여야 다 낼 거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결단해서 바로 현실화시키는 것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해명이 이어지지만 당원들 사이에선 후보를 내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야당은 민주당과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께서는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약속했다가 이 사정이 달리 생기면 또 바꾸고 전당원 투표해서 바꾸고 하면 되니까. 정의당도 책임 정치를 기대하는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터져버린
네, 누굴까요?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 대통령이 반려를 했는데도 사표를 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보고 있던 여당 의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냥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거는 뭐 의원 개인의 판단이시고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질의를 좀 준비를 했지만 서면 질의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하시면 계속 부총리를 수행하실 겁니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그만두고 나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이거 홍남기 부총리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사실 그동안 여권과 갈등 속에서 나름 많이 참아왔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코로나 추경을 추진할 때 홍 부총리가 반대하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홍 부총리가 자신의 역점 정책이죠. 기본소득을 반대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공개 저격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나라 빚을 더 지는 것을 반대했을 때는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이걸 밀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그 인사권의 문제니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게 쌓여있는 게 이제 폭발했다는 건데 그래서 정말 그만두긴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대통령이 반려하기도 했고 마땅한 후임을 구하지 못하면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홍 부총리도 오늘 대통령이 반려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보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저렴함을 거부한다.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얼굴이 보이네요. 네,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여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들은 서초구청의 요청에 따라 어제 모두 회수해 갔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동부지검 앞에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달림으로 칭했던 진혜원 검사였습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면서 나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 화환들도 이 진 검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보낸 건가요? 아닙니다. 보수단체가 진 검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진 검사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두고 대검 나이트 개업한 줄 알았다며 비꼰 적이 있는데 이걸 역으로 조롱하는 화환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진 검사는 화환이 가짜꽃이라면서 저렴함을 거부한다, 생화나 식충식물로 바꿔달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식충식물은 검퀴벌레 퇴치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비유인 것 같은데요. 이 검퀴벌레 이거 뭡니까? 저도 처음 듣는데 검사와 바퀴벌레를 합친 걸로 보입니다. 최근 실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고 있는 동료 검사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현직 검사가 동료를 바퀴벌레라고 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점입 가경으로 정해봤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검찰청법 4조를 피해갈 수 있는 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검토한다고 밝힌 뒤 중고차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중고차 시장엔 고질적 문제인 허위 매물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대기업의 진출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 보통 2,800만 원대인 2019년식 중고차 가격이 33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나와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거든요. 차 빠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직접 자동차를 확인하러 중고차 매매단지에 방문했습니다. 업체 사원증도 없이 마중 나온 딜러. 보여준 매물은 번호판도 주행거리도 다른 아예 다른 차였습니다. 사장님들 보시면 이런 차량들은 다 다른 차량이고 이런 차량으로 지금 연락하시는 거예요.
전형적인 허위 매물이었던 겁니다. 지난 6월과 7월 경기도가 의심 중고차 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 차량 10대 중 9대가 허위 매물, 이미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고 소카도 자사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시장 점유율을 한계를 제한을 둔다든지 그다음 특정 차종 이상의 대형 차를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상생할 수 있는 이미 2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중고차 시장. 소비자 신뢰와 상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무차별 총격이 벌어져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이슬람 극단 세력의 테러라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무차별 총격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8시쯤.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고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현장을 피해 내달립니다. 유대교 회당 인근을 포함해 도심 6곳에서 잇따라 무차별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They were shooting at least 100 rounds just in front of our building. I saw the attacker running into various bars and restaurants which are lined up on our street. 현지 언론은 용의자 1명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테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기 직전 이뤄져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사살된 용의자 1명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로 IS 동조자라고 밝혔습니다. Der ausgeforschte Täter war mit einem Sprengstoffgürtel, der sich als Attrappe herausgestellt hat, und mit einem Sturmgewehr schwer bewaffnet. 아직 정확한 사건 배후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지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빈 당국은 자녀의 등교를 금지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무슬림에 의한 참수 테러와 흉기 테러가 벌어지는 등 유럽과 이슬람 사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가을 야구 첫 경기부터 5시간의 연장 혈투가 펼쳐졌는데요. 내일 준 플레이오프에선 두산과 LG의 라이벌전이 펼쳐집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2대2로 팽팽하던 12회 말 무사 1루 찬스를 맞은 LG가 대주자 신민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득점 찬스는 더블아웃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3대3 주자 1-3루로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은 13회 말 LG는 신민재를 교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승부를 걸었습니다. 결국 만년 대주자 신민재의 극적인 끝내기로 4시간 57분의 대접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두산과 LG의 잠실 라이벌전이 성사된 겁니다. 내일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잠실에선 두산 선수들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LG는 오늘 하루 휴식하고 내일 바로 실전에 돌입하는데요. 컨디션 면에선 두산이 일단 유리합니다. 오전 3선승제였던 예년과는 달리 올 시즌 준 플레이오프는 3전 2선승제입니다. 이기는 팀이 거의 반 이상은 승기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내일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G의 천적으로 유명한 두산은 올 시즌에도 3개 전적에서 9승 1무 6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친정팀 두산을 상대로 올 시즌 홈런 4개와 3할 6푼 7리의 타율을 보인 캡틴 김현수, 부상을 딛고 돌아온 라모스 등 LG 해결사들이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도 7년 만에 성사된 잠실 라이벌의 가을 야구는 그 열기를 더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계절이 하루 사이에 겨울로 점프했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은 영하 8.3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첫눈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내일은 제주 한라산에서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예고돼 있는데요.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4도에 머물면서 12월 초순만큼이나 춥겠습니다.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계속 불어서 패딩 차림도 괜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고 금요일부터는 차츰 누그러들 텐데요. 앞으로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고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일찍 찾아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공기도 바짝 마르면서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11월은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산에 근접한 농가에서는 폐기물을 태우는 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은 링컨 대통령 당선을 반대 측이 승복하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자의 40%가 이 패배할 경우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승복입니다. 오늘 클로징은 벼랑 끝에 선 미국 민주주의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